내수가 진짜 박살이 났어요. 이렇게 나쁜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계속 주저앉고 있어요. 지금은 진짜 코로나가 가져온 구조적인 변환을 이제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거고, 이 과정에서 슬기롭게 대처 안 했다가는 야 진짜 한국 경제 생태계가 좌초될 위기다. 당분간은 중국 경제 되살아났네라는 소리를 듣기는 어렵습니다. 이선도시 이하급에서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더 상대 빈곤율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정말 체제가 안전하진 않는가 보네. 시진핑이 이젠 탄탄대로라고만큼은 할 수가 없을 수도 있겠네. 뜨거운 뉴스가 있죠. 네. 오늘 뉴스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네. 오늘 맞죠? 맞습니다. 네. 오늘입니다. 어떻게 된 거죠? 상황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기준금리 내렸죠? 네, 내렸습니다. 기준금리를 0.25%로 드디어 전격 네. 인하를 했는데요. 지난번엔 동결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동결하면서 네.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아니, 지금이 계속 동결할 때냐, 이제 인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꽤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드디어 이제 인하를 하게 된 거고요. 네.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같이 제시됐습니다. 그 배경이 뭐죠?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한 추정치를 수정 보완을 했는데요. 네. 세상에 지난번 발표치만 하더라도 1.5% 한국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전망을 했었는데, 사실 1.5%도 되게 낮은 거잖아요. 맞아요. 2% 초반 정도 성장할 거라고 한 거를 다시 낮춰서 네. 1.5라고 했는데 네. 이번에 수정치가 발표된 게 0.8%입니다. 반을 또 낮췄어요. 0.8%가 나온 적이 대한민국이 자주 있었나요? 아닙니다. IMF 외환위기 때,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즈음 그때 말고는 네. 없었다고 봐야 되죠. 제가 지금 자료 보니까 KDI 출신이시잖아요. 네. 한국개발연구원 지금 이미지 뜨고 있을 텐데, 그 다음에 국제통화기구, 아시아개발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은행, 정부에서 발표한 다 올해 성장률이 다 예상 전망 시점보다 다 떨어졌네요. 네, 정말 경제가 급냉하고 있다는 네. 걸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경제 왜 이렇게 급냉하고 있는 거지? 이게 보니까 2025년 1월이나 뭐 작년 12월에 다 전망한 데이터들인데, 사실 뭐 6개월도 아니고 대부분 한 3개월 전 데이터인데, 네. 이게 뭐 대부분 뭐 2분의 1 정도, 뭐 작게는 3분의 1 정도 떨어졌네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수가 진짜 박살이 났어요. 네. 그리고 내수가 박살났다는 걸 조금 더 구체적인 워딩으로 설명을 드리면, 건설 부분이 정말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설 주가는 요즘 오르고 있던데. 그렇죠. 이제 부동산 가격하고 건설회사의 주가는 좀 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건설 경기는 모든 통계를 다 봤어도 이렇게 나쁜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계속 주저앉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의미 있는 분들도 다 전달을 받으셨겠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건설이 안 좋아서 내수 경제가 안 좋고 경제 성장률 떨어졌다라는 소리를 들었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럼 건설 경기 살려줘야겠는데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냐하면 그랬다가 자칫 잘못하면 또 집값 들썩일 수도 있거든요. 바로 그런 여러 가지 맥락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내수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원흉이 어디 있음인지도 알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원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 무작정 건설을 어렵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이제 끝났다라는 인식도 많습니다. 그 이유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 많은 소상공인분들,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했던 분들이 기대했던 건 이제 다시 예전처럼 손님 돌아오겠지 생각을 했었는데, 봤더니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오프라인에서 예전처럼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 확인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김작가 TV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의 아파트 단지라든가 아니면 뭐 근처 살고 계신 동네에 상가가 계속 공실이고, 원래 있었던 상가도 또 공실로 바뀌고,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비즈니스의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완전히 전환돼 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건설 경기 안 좋고 그것 때문에 내수 안 좋다라고 해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뭘 또 뒤집다 짓는다? 그러면 이 만성적인 공급 과잉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코로나가 가져온 구조적인 변환을
이제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거고 이 과정에서 슬기롭게 대처 안 했다가는 야 진짜 한국 경제 생태계가 좌초될 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온라인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뭐 사실 그거는 우리가 대부분 어느 정도 가고 있는 온라인은 늘어나고 오프라인 죽고 있는 트렌드 이거 방향 뭐 꺾을 수 없는 것 같고 근데 한국은행에서 2월달 발표한 게 1.5인데 5월달에 0.8이면 3개월 만에 반이 떨어진 거잖아요. 네. 3개월 만에 이렇게까지 떨어질 미국의 관세 때문인 건가요? 뭐 관세 영향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금리 기조가 높은 금리 기조가 유지됐던 것들 뭐 많은 것들이 있죠. 네. 그런데 이게 비즈니스가 그렇더라고요. 어떤 회사를 직접 경험해 보시거나 사업을 해보신 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금방 이해하실 텐데요. 마지막까지 버텨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돌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돌을 던지면 한 회사가 제가 견딜 때까지 견뎌보려고 했는데요. 이제는 제가 해볼 만한 거 다 해본 것 같아요. 저는 접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럼 그 회사만 접는 게 아니라 연결된 회사들이. 그렇죠. 앞뒤가 같이 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임계점이 지나버리면 그렇죠. 규모감 있는 회사 몇 개가 지나서 우리가 돌을 던집니다 하면 옆이 같이 던져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생기죠. 일종의 대기업 하나 무너지면 밑에 중소기업 하청업체도 그냥 싹 다. 맞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를 한번 한 거잖아요. 네. 요 여파는 한국 경제에 좀 어떻게 영향을 주고 플러스로 그럼 앞으로도 금리 인하는 계속 이어지는 방향인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더 멈추고 동결을 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금리 인하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동안 금리를 낮추는데 여러 가지 주저하게 됐던 요인들인 일단 물가가 잡혀야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라고 했었던 건데 물가도 이제 안정세로 돌아섰고요. 물가가 안정세인가요? 예,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라는 겁니다. 우리 물가가 높다고 느끼죠? 그렇죠. 근데 이제 더 오르는 건 안 오르는 게 됐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가 환율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러다가 1,500원 찍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해서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못 낮추고 있었던 것도 맞아요. 있었는데 이제는 환율이 거의 100원 가까이 낮아졌잖아요. 1,300원대 후반대까지 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환율 때문에라도 금리 못 낮춥니다. 이 소리도 들어갔거든요. 그럼 남은 하나의 숙제, 경기를 살려야 된다. 그 숙제에만 초점을 맞추면 되니까 물가도 잡았고 환율도 걱정 안 해도 되고 네. 그러면 경기에 모든 걸 쏟아붓는다고 했었을 땐 네. 금리 낮추는 거를 더 속도감 있게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결정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은행에서 금리 낮추면 정말 경기 살아나느냐 했었을 때 정말 송구한 얘기입니다만 지금은 좀 그 효과가 미빈할 것 같습니다. 왜요? 원래 금리라는 건요,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할 때 물건을 좀 더 살까? 아니면 건물을 좀 더 지을까? 아니면 내가 생산을 더 할까? 이 고민을 할 때 금리 싸졌으니까 자본 조달 비용이 덜하네. 야, 그럼 좀 더 생산해봐. 야, 좀 더 나가서 세일즈 해봐.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 전환을 해야 될 코앞에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견딜 때까지 견뎌보다가 돌을 던진 사람이니 이제 난 건설업 말고 뭘 해야 되지? 나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 말고 뭘 해야 되지? 뭐 이런 걸 고민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거는 단순히 금리 낮춘다고 바로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터벌이 있어야 되거든요. 뭘 해야 될지.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황은 금리 인하 효과가 바로 경기 진작으로 돌아서기에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교수님은 방송국에도 많이 출연하시지만 또 대기업의 스타 강사로서 많이 출강 나가시는데 경기가 안 좋다는 게 강의를 나가시는 거에서 좀 느껴지는 게 있나요? 그럼요. 모든 회사들이 자기 매출을 맞춰야 돼요. 네. 팀 단위로, 부서 단위로. 그렇죠. 그런데 팀 단위로, 부서 단위로 매출을 맞춰야 되는데 올 초부터 저한테 뭐라고 푸념한 회사의 특정 부서들이 많았냐면요. 네. 교수님,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보는 건 마지막일지도 모를 것 같아요. 허허허 그래요. 뭐가 마지막이에요? 네, 부장님 무슨 소리세요? 팀장님 무슨 소리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저한테 준 매출 목표치가요. 나가라는 얘기더라고요. 이런 거. 뭔 느낌인지 아시죠? 회사도 그냥 야, 너 나가 이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좋게 말하면 기회를 주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나가게 만들 명분을 쌓아야 되잖아요.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달성하기가 어려운 숫자를 손에 주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뭐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시그널을 줬다라고 판단하는 회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분명 그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분들이 저한테는 이제
마지막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단톡 전체로. 네. 뭐 그동안 뭐 저를 뭐 아껴주시고 뭐 했던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게 요즘 정말 자주 와요. 이게 진짜 요즘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실업률이 그럼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예, 실업률이 높아지거나 실업률이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실업률은 고용을 아예 포기한 사람이 늘면 오히려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극단적으로 안 좋아지면 네. 당분간 구직 활동을 아예 접어서 그래서 실업률 통계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 실업률은 오히려 오르는 걸로 집계가 돼요. 그래서 요즘 같은 상황이면 이거 당분간 실업률은 뭐 나쁘다고 안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그럼 지금 경기가 극단적으로 낮아지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건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이제 성장률도 되게 낮게 발표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유튜브에서도 아마 이런 자극적인 썸네, 한국 경제 끝났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할 텐데, 또 그거 하려고? 끝났다는 의미인 거예요? 아니면 굉장히 낮은 저성장이 이제 다시 올라가기 힘든 게 좀 이제 앞으로 이어질 것이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표현이 더 맞는 거예요. 사실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이에요. 네. 한국 경제가 정말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어느 산업 섹터에서는 또는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전년 대비 매출이 오르고 소득이 느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있겠죠. 그러니 더 정확한 워딩은 양극화의 심화라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대신 예전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의 비중은 좀 더 줄고 오히려 예전보다 못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의 숫자가 좀 더 많아지는 거는 있지만 모두가 다 어려워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된다. 따라서 한국 경제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앞에서 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끌고 가는 부분은 일부는 작동하는 거죠. 자, 근데 금리 인하 했으니까 시중금리 하락으로 부동산 가격 이게 좀 들썩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잖아요. 어떻게 영향 어떻게 줄까요? 실질적으로 그런 금리 인하 기조까지 이미 반영이 돼서 부동산 시장이 슬금슬금 벌써 서울 아파트 매매가 지수 역시도 최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지금 상승세를 완만하게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인데요. 수도권 지역에 대표적으로 안산, 화성, 그다음에 안산, 용인, 뭐 평택 이런 쪽에 여러 중소, 중견기업 이런 데서 제조 기반의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최근에 주사위를 많이 던졌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래도 적지 않은 규모의 사업했던 분들이니까 그렇죠. 나름 자산가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 근처 살았던 이유는 내 공장에서 가까워서, 내 회사에 가까워서 직주 근접성으로 살고 있었는데 회사를 접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떠나야죠. 그렇죠. 나도 이제 조금 쾌적한 동네에서 마지막 노년은 그냥 보내다가 마무리해야지. 그런 심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이 거기 있는 아파트 비워두거나 접고 서울의 요지나 중상위권 지역으로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요즘 매매의 가장 큰 축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뭐 고령화가 돼서 그래서 서울의 실버타운을 비롯해서 여러 의료 인프라라든가 이런 걸 누리기 위해서 아예 또 짐 싸가지고 서울에 오는 숫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핵심 지역들 중심으로는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역이나 이런 데는 좀 그렇지 못하고 수도권 지역은 이제는 상승이 예전 같지 않네요라고 하는 부분이 좀 늘고 있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양극화가 부동산에서도 더 이제 옛날에는 수도권과 지방이 심했다면 이제는 수도권과 지방도 그렇지만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과 경기도 그 안에서 또 서울에서도 핵심지와 핵심지가 좀 덜인 곳이 차이가 더 벌어진다. 네. 특히 경기가 안 좋아서 지방에서 제조 공장 운영했던 사장님들마저도 회사 접고 뭐 강남 3구를 비롯해서 이런 데로 오다 보니 그 사람들이 지금 수요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교수님께서는 올해 하반기 지금 이제 벌써 5월 말이니까 6월이죠. 올해 하반기 수도권 부동산 집값 어떻게 예상하시는 거죠? 제일 큰 변수는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되고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의 요소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번 하반기가 가면 갈수록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 모멘텀이 약간 다시 탈환할 수는 있어요. 지방이 무슨 모멘텀이 있죠? 두 가지인데요. 지금 누가 봐도 경제가 너무 안 좋잖아요. 안 좋죠. 이제는 인위적인 부양까지 하지 않고서는 이러다 큰일 나겠다라는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럼 정부도 이제 적극적인 재정 투자 더 하겠죠. 그럼 재정 투자라는 건 말 그대로 대부분 정부는
경우는 SOC 공사한다든가 뭐 토목 건설과 관련된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지역경제에 호재가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생기겠죠. 그리고 그거 할 수 있는 명분이 하나 더 있는 게 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공약사항을 빨리 이행하려고 한다. 그래서 경기 진작도 같이 하려고 한다. 이런 명분 아래 그걸 조속히 진행할 거고 또 하나는 내년도에 지선이 있습니다. 지역선거. 근데 지역선거에서도 또 결국 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역선거라는 건 말 그대로 지방의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지 않고 선거에서 승리한다?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지방 각 지역에도 뭔가 호재성 이슈도 만들고 그래서 집값에 대해서도 약간 그동안 빠진 것들이 원위치로까지는 적어도 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준다라는 그런 정치적 제스처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가 갈수록 실수요에 기반한 부동산 움직임이 아니라 정책적인 테마 그리고 인위적인 경기 부양 이런 호재들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약간 달아오를 수 있는 여지는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주요 후보는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인 거고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는 뭐 단일화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뭐 김문수 후보가 2위인 거고 현재 지지율만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 1위인데 이 두 명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됐을 시에 뭐 김문수 후보가 됐을 시에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게 되는 거죠? 다른가요? 좀 특이하게요. 이 진보 보수와 상관없이 요즘은 두 후보 모두 비슷해졌어요. 일단 공급 더 늘리겠다. 이게 똑같고요. 그 뭐 이재명 후보의 공식 그 공약집에는 4기 신도시나 이런 말은 빠져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급을 더 늘리겠습니다라는 논조로 계속 유세 현장에서 또는 방송 관련한 간담회 등등에서 발언을 계속 하셨어요. 물론 공식적인 TV 그 선관위에서 주재한 TV 토론과 공식적인 브로셔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러면 공급 늘리겠다는 거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매년 10만 호씩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매년 10만 호면 5년 동안 50만 원이니까 이거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초년생들이나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에게 특히 더 비중 있게 이걸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준석 후보는 조금 독특하게 아파트 공급하는 평형대를 이제 국민 평형이 84제곱미터는 안 맞는 것 같다. 좀 작은 형태로 공급하겠다라는 건 단위 면적당 집의 숫자를 더 늘리겠다는 말씀이시니 이것도 공급을 더 하겠다라는 말과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자, 그래서 공급 더 하겠다라는 게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상속세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도 또 정당에서 같은 결인 것도 좀 이례적인데 집값이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중산층들도 상속세를 내야 되는 과세 대상자가 돼버렸다. 이거는 원래 상속세 취지에도 어긋났다.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 상당 부분이 또 부동산과 결부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부동산 취득과 양도에 대한 부담도 좀 줄기 때문에 이런 것도 부동산 시장의 호재가 될 수는 있어요. 하여튼 상속세 완화 그리고 공급 증가 이런 것들이 같은 결이고 일부 그 다른 것은 김문수 후보는 GTX 마저 다 놓겠고 추가로 더 놓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세종시 이전 뭐 이런 것들을 좀 공약화해서 부동산에서 넣은 거고요. 이준석 후보 역시도 뭐 수도권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지원을 위해서 지방을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법인세의 30%를 지방세로 바꿔주겠다. 그러니까 돈을 줄 테니 알아서 개발하는 데 써봐라. 이런 식으로 뭔가 지방 부동산 또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 페이버를 더 주려는 목소리는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급 말씀해 주셔서 공급이 사실은 전에 대선 후보들도 이제 공급 늘리겠다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공급이 많이 안 늘어난 부분이 수도권, 서울에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공급이 과연 늘어날 수 있는지랑 플러스로 그럼 지방에도 공급이 늘어나게 된다면 지방 집값은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이거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에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공약은 뭐 매번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간히 나왔습니다. 지난번 선거죠. 선거 때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민주당이 그때 부동산이 워낙 가격이 급상승해서 부담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공약은 오히려 불로소득을 방지하는 그래서 그 증세하고 부동산 관련한 증세하고 거래 같은 것도 좀 일어났었을 때 거래세를 또 높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급보다는 오히려 규제를 통해서 좀 시장을 눌러주겠다.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 이런 게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모든 정당에서 그냥 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짓겠습니다. 그리고 GTX 같은 것까지 놔서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로 돌아선 건데 그럼 단기간에 그게 되는 거냐라고 했었을 때 생각보다 단기간에 안 되죠.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아직 2기 신도시도 완료가 안 됐어요. 3기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뭐 4기 신도시 그리고 매년 10만 호씩 건설하겠다? 쉽지 않아요. 정책적 의지를 표명해 주신 거라는 것에는 제가 박수를 쳐드립니다만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하냐 했을 땐 많은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해보겠다라는 슬로건이신 것 같고요. 하지만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서울 수도권은 나름대로 공급이 그렇게 빠르게 늘기는 어렵다는 거 말씀드렸고 지방은 공급은 더 늘리려고 한다는 건 쉽게 얘기해서 만성적인 미분양 물량은 이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물건은 부족한 동네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재건축 재개발이나 신시가지 조성 이런 것들은 더 해야겠지만 미분양 물건에 대해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세 후보 모두 어느 정도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지금 무주택자, 1주택자분들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내년도 지선이 있기 때문에요. 지선 앞두고는 분명 부동산과 관련된 구매에 메리트를 줄 수 있는 호재를 많이 만들 겁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돈을 돌리게 만들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지금 내수경제도 살려야 되니까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와 내년 상반기에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생길 거다.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그 기회를 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단 그 과정에서 과거처럼 영끌이라든가 원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간 오르겠지 뭐 라는 막연한 기대 심리로 내 돈에 잡히는 지역이라고 해서 덜컥 계약하시면 안 돼요. 핵심지 사야 된다는 거고. 그렇죠. 점점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희비가 더 엇갈릴 겁니다.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분류되지 않을 것 같은 데는 절대 손대시면 안 되고요. 그럼 교수님 선호하는 지역에서는 제 종잣돈만 가지고는 구매 여력이 없어요 라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OECD 대부분의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선호하는 지역이라는 게 점점 정해져 갑니다. 거기에 주택을 새로운 눈높이에 맞게끔 다시 제공해주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지금 선호하는 지역의 비싼 물건은 정확히 말하면 아파트거든요. 거기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은 상대적으로 싸요. 그렇죠. 즉 재개발 물건들은 쌉니다. 그래서 재개발 물건을 사놨다 하더라도 그게 예전처럼 20년, 30년 돼도 재개발 안 되던 데가 아니라 앞으로는 속도가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그 동네에 내 돈 가지고 아파트를 사는 게 현실상 당분간 쉽지 않다. 20년 모아도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우회 노선으로 그 지역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지가 상승이든 조합 승인인가 관리 처분인가 사업 승인인가 통과될 때마다 가격이 몇 억씩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기회들을 엿보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건의 종류보다 어쨌든 그 상급지에 들어가야 그렇죠.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2025년 지금 이제 6월 앞두고 있는데 세계 경제 가장 특징과 연초 예상과 비교했을 때 가장 주목할 만한 변동성은 뭘까요, 지금? 예, 연초에 비해서 달러의 가치가 급변했다는 거. 예, 그리고 미국의 관세에 대한 압박 스케줄, 시나리오가 생각보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거. 이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환율이라는 건 우리 그 많은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1달러에 이러다 1,500원 가는 거 아니야 싶은 마음으로 올 초를 맞았는데 지금 1,350원 근처까지 왔다 갔다 할 정도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를 좀 다르게 받고 있는 거야. 그렇네요. 조회수가 달러를 받으니까. 그렇죠. 유튜버들 수익 좀 낮아졌고 그 다음에 미국 주식 투자하시거나 코인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도 또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죠. 자,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급변했던 것이 가장 큰 변화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가지 지금 어떤 정책 기조가 상반기에는 관세 때려 붓고 그렇죠. 그리고 하반기 갈수록 이제 미국 내부인들에 대한 세금이나 법인세, 소득세 인하 준다고 했으니까요. 이게 이제 1기, 지금 2기, 트럼프 2기 그 첫 행정부의 1년차 시나리오였는데 이 지금 관세 부과 시나리오도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쉽게 말해서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관세를 어떻게 부과하겠다는 여러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지금 미 대법원에서 너 관세 네가 그렇게 마음대로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 하고
행정적으로 못하게 막아버렸고, 그리고 중국이라든가 여러 EU도 마찬가지고요. 관세 협상하러 득달같이 미국에 달려올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모양새 구길 것 같으니까 90일 더 연장해줄게, 어떻게든 다시 얘기 좀 해보자, 이런 형국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재편하려고 하는 경제산업 구조의 변화도 이거 속도가 굉장히 늦어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마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중국과의 관세 유예했잖아요. 네. 그거는 정말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약간 트럼프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하고 하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다 착하고 있다, 지금 중국 시진핑이 지금 불안한 거지, 트럼프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죠. 시진핑도 엄청 불안해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홧김에 질렀던 게 화근이 되고 있어요. 자, 무슨 소리인지 설명을 드리면, 트럼프가 막판에 어떻게 했냐면 중국이 갑자기 보복 관세로 115%인가를 부과한다니까 네가 그렇게 나와? 난 145%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중국 제품이 다시 미국의 수출길이 열려버렸어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관세라는 걸 통해서 결국 미국이 달성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표는 중국 제품이 미국에 들어오는 걸 막으려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트럼프 1기 때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딥다 부과했더니 중국 애들이 야, 이거 메이드 인 차이나로 들어가려니까 미국 가면 우리 물건 비싸진다. 안 되겠다. 그러면 메이드 인 멕시코나 메이드 인 캐나다나 메이드 인 베트남, 뭐 캄보디아 다른 데로 들고 가자 해서 그들 지역에 공장을 짓거나 그들 지역의 우회 수출 경로를 찾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미국에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이번 2기 때 딱 보고 생각한 게, 얘네들이 동맹국 통해서 들어오네. 그럼 동맹국들에게도 관세를 부과해야 중국 제품이 들어오는 경로가 차단되거나 응당의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네 한 거예요. 그래서 동맹국한테도 한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동맹국들보다는 중국 관세가 더 높아야 중국이 미국으로 다이렉트 들어오는 걸 막고 동맹국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일부 페널티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맹국들 관세를 조금 올려놨는데 중국 관세를 훨씬 더 올리니까 이 상대적인 가격 차이가 너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동맹국들에게 관세 부과한 효과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회 수출 경로를 활용하는 게 의미 있어져 버린 거죠. 대충 이해되셨죠? 네. 네. 결국 우리가 물건 살 때는 상대적인 가격이 싸냐 비싸냐가 더 중요한 거지, 절대적인 비싸냐 싸냐는 덜 중요한 품목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우회 수출 경로가 활발하게 된 거예요. 그게 확인됐던 게 최근 2달 동안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중국산 제품이 우회 수출 경로로 가장 많이 흘러 들어가는 대표적인 2곳이 있는데, 산호세 지역과 다른 곳들, 이런 곳들이 있는데, 거기에 세계 2등의 해운사인 머스크가 대규모 창고를 증설하기 시작했어요. 왜? 중국의 관세 145% 때리고 나서 이쪽 지역을 활용하는 비중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물동량 감당 안 된다. 야, 이거 빨리 우리 그러면 창고 더 짓자. 이렇게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실제 145% 이게 언제 철회될지 안 철회될지 모르니 이 2달 동안 미리 더 사놓자 해서 중국 제품이 어찌 보면 지금이 제일 싸다라는 심리가 생겨서 더 입도 선매해서 미국 애들이 사간 거예요. 그래서 최근 2달 동안 중국의 수출 실적이 더 개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45% 부과하는 그것 때문에 중국 제품이 더 지금이 제일 싸다라는 인식, 그렇죠. 우회 수출 경로를 이용하는 게 괜찮네라는 2가지 시그널, 이게 계속 가동되니까 결국 이제 다다음 주인가요? 우리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다다음 주쯤에 결국 미국 통계가 발표될 텐데, 중국의 대미 수출 하나도 안 줄어.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이거 개망신 당하기 직전이다. 이거 괜히 내가 145% 질렀다가 이거 뭐 아무 효과도 없고, 그래서 통계 발표되기 전에, 분기 통계 나오기 전에 중국에게 간 거죠. 야, 그러지 말고 우리 똑같이 115%씩 양보하고, 너는 내가 당초에 부과하겠다라고 했던 10%에다가 펜타닐 때문에 우리 손해본 거 있어. 그거 좀 얹을게. 그것까지는 네가 감내해야 돼. 그리고 90일 동안 우리 합의 봐. 한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도 지금 급하거든요. 야, 일단 거기에서 합의 보는 걸로 하고 우리도 일단 대비를 갖게끔 한 발 뒤로 물러서 약간의 휴전을 한 거예요. 근데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거 봤을 때는 중국 수출 늘어나고 해서 중국은 뭐 좋아할 것 같은데 시진핑은 뭐가 급한 건데? 나름대로 늘어났지만 이게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진핑도 지가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럼 결국 왜 시진핑이 양보한 결정적인 계기가 됐느냐?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요. 결국 1의 순서가 동맹국들하고 먼저 관세율을 합의를 다 봐야 이 동맹국이 25%에 합의 본 거야? 30%에 합의 본 거야? 알았어. 그럼 이걸 기준으로 중국 제품이 우회 수출 경로를 활용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직접 들어오는 것도 부담스럽게 만들려면 동맹국보다 얼마 가산해서 몇 퍼센트 관세 부과하면 되겠네. 순서가 이렇게 협상이 돼야 되거든요. 동맹국의 룰을 먼저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의미 있게 더 높은 건지 낮은 건지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기준점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동맹국들하고 결정되는 걸 볼 수밖에 없다는 걸 본인들 이해했기 때문에 양쪽 다 휴전인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동맹국들하고 얼마에 합의 보는지 보고 중국은 그 사이에 나중에 우리랑 또 한판 붙자고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우리 고민해보자. 지금 그런 짱구 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이 관세 정쟁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도 출렁였었고 증시도 출렁였었고 다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게 90일 뒤에 지금은 막 7, 80일 남았을 거예요. 뒤에 어떻게 되느냐인 거잖아요. 교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대법원에서 트럼프 너 권한 없어 했잖아요. 그럼 트럼프만큼 관세 부과했던 게 다 없어지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정권 잡았던 바이든 시절에도 관세 엄청 올렸고요. 공화당도 트럼프 1기 때도 올렸었고 지금 2기도 올리길 희망하고 있었잖아요. 결국 미국 대법원에서 얘기한 거는 절차상의 하자를 얘기한 거지 올리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권한이 없다는 건 아닌 거군요. 그렇죠. 의회와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한 거지 네 혼자 결정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절차적인 것까지 뒷받침해서 관세를 새로 부여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한 거라서 결국 가던 길 갈 겁니다. 가던 길 어떤 길인데? 중국을 억압하기 위해서 관세 부과하고 동맹국들에게도 일부 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미국 의회까지도 트럼프 행보에 대해서 손을 들어준 꼴이 되니 트럼프의 관세를 중심으로 한 통상 압박 정책은 더 훨씬 더 뭐라고 할까요? 무게감 있게 전 세계에 전달이 될 게 뻔하고요. 독불 장군 혼자 마음대로 한 게 아니다라는 게 드러난 거니까요. 그리고 트럼프가 얘기했던 상호관세 10%에다가 플러스 알파 그것이 크게 조정될지 안 될지는 이제 상대 국가들이 어떤 협상 카드를 가지고 중국을 배제한 밸류체인 구성 그리고 미국과의 협조 이걸 할 건지를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완전히 사라진 게 절대 아니다.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던 비트코인이랑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증시의 영향은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변화 상황까지 처음에 알고 또는 대응하려고 뭐 제가 일부 매입한 건 아니지만 비트코인에겐 우호적인 상황이 생겼습니다. 우호적인. 그 이유가요. 중국이나 외국에서 달러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중국 입장에선 트럼프가 이제 의회까지 등에 업고 우리 중국을 옥죄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상황이 더 공고해졌을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게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도 어떤 카드를 꺼내야 되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뭐냐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서 미 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나라들 중에 하나가 중국이잖아요. 그럼 우리 미 국채 시장에 던져버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미 국채 시장에 대규모 투매를 해버리면 본인들도 손해를 많이 보게 돼요. 그지만 통상 압박 카드로 그걸 던져버리기 시작하면 당연히 미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그거는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게 만든 요소거든요. 미국의 국채 금리의 언동에서 시중 금리가 결정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에도 커다란 데미지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국채 던져서 미국 경제 너희들 힘들게 만들 수 있어 라는 압박카드 충분히 활용할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미 국채라는 안전자산 그리고 미 달러 가치에 대한 어떤 신뢰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구심을 지금 가질 수밖에 없겠고 또 키울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것은 다른 안전자산을 선호한다면 다른 걸 찾아야 된다. 그 대표적인 다른 안전자산 중에 하나가 요즘은 당연히
비트코인 그 중에 하나거든요. 네. 바로 그런 맥락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시장의 관심도가 조금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억 가나요? 만약에 미국과 중국의 통상 압박과 전쟁이 심화되면 네. 저는 2억에 준하는 금액까지 1억 8천까지는 그냥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그냥 요즘에 제가 챗GPT랑 제미나이에 꽂혀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너가 알고 있는 지금 인터넷상의 모든 정보를 토대로 오를 확률이 높은지 떨어질 확률이 높은지 분석해줘 하니까 현재까지 주어진 자료는 오를 확률이 높다고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그렇게 안 될 수 있죠. 저희들의 바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무리한 투자는 절대 하지 마세요. 평정심을 잃게 됩니다. 자, 증시의 영향은요? 네, 증시 영향은 사실 부정적이죠. 네, 밸류 체인을 새로 짜야 된다는 건 기업 활동을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각자 도생의 분위기를 더 만드는 꼴이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지금도 미국 증시의 성적표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미국 증시를 과거와 같은 상승률을 기대하기에는 쉽지 않다. 오히려 중국이 너무 이제 대외적인 압박이 수위가 높아지다 보니 내수에서 답을 찾겠다라고 해서 증시 부양책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더 꺼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주 장기적인 추세는 중국이 맞는지 안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올해는 중국 시장에서도 주목해볼 만한 회사들을 꽤 찾아볼 것이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근데 지금 미국 증시 그런 게 뭐 전반적으로 안 좋다고 했는데 미증시는 지금 굉장히 많이 반등했잖아요. 역사적 정고점에 거의 근처까지 왔던데요.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상승률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 역사적 정고점에 왔었고 그동안 연평균 얼마씩 올라온 것들이 기대되는 게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긴 또 쉽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아까 국채 얘기할 때도 미국의 안전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건 달리 말하면 약달러 기조잖아요. 미국 증시 조금 더 오르면 뭐예요? 달러 가치가 떨어졌는데. 그러면 그 상승률도 환차손 때문에 토해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죠. 자, 지금 디지털 금 얘기했으면 우리 오프라인 금도 여쭤봐야 될 텐데, 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앞다퉈 금을 사들이고 있다고요? 네. 정말인지랑 그게 정말이라면 진짜 이유는요? 네, 똑같은 이유입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자신들의 국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영순위를 생각하는 덕목은 안전성입니다. 근데 달러 가치가 앞으로 약해질 게 뻔해 보이고 미국 연준도 금리 인하 기조로 돌아설 거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러면 달러 가치 떨어지는데 달러 표시 자산이라든가 달러 자체로 국부를 저장 관리하는 건 선호도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미 국채 가치도 또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렇다면 국부를 관리하는데 아직 어느 나라도 비트코인으로 국부를 관리하겠습니다를 적극적으로 천명하는 국가는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금에 대한 수요가 다시금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미국 연준 금고에 실제로는 금이 없다는 주장 뭐 이런 것도 있던데 이건 사실 가능성이 있나요? 사실 미국 연준에서 몇 번이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확인 요청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데 실패했거나 해명하는 것을 못 해주는 상황들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트럼프 1기 때도 트럼프뿐만 아니라 그 당시 재무부 장관이 진짜 웨스트포인트 미국 육군사관학교가 있는 곳이죠. 거기에도 금고가 있고 루이지애나 거기에도 금고가 있고 뉴욕에 있는 연준 지하 금고에도 좀 일부가 있대요. 거기 진짜 그 많은 금 있는 건지 진짜 난 모르겠다. 아니 미국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하고 실제로? 네, 재무부 장관도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재무부 장관 중에 한 명이 내가 그러면 그 미국의 가장 군사적으로 안정한 지역 어딘가에 그 놔뒀다는 거길 방문해서 가겠다 했어요. 그런데 전 세계 금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저장 관리해주고 있거든요. 독일 것도 가지고 있고 프랑스 것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거길 보는데 보는 절차가 한 3박 4일이나 5박 6일이 걸려요. 일단 서명하고 들고 체크하고 들어가고 1단계 관문서 통과하면 2단계 관문서 들어가고 3단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고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 금고 문 여는데 36시간인가 걸린대요. 문이 또 좀 두껍겠습니까? 크고. 이건 진짜 사실이에요. MSG 뭐 아니야. 어떻게 문 열는데 36시간이 걸려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36시간인가 걸리는데 그래서 그 바쁜 재무부 장관이 그거 하나 확인하겠다고 근 일주일을 벌인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한 번은 보고 오셨어요. 그 트럼프 1기 때. 그리고 나서 뭐 바이든 때 2기 때 또 보러 가는 사람도 네. 없고 그렇게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간간히 독일 정부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 터졌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이럴 때마다 미국에게 우리가 맡긴 금이요 돌려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거 돌려달라고 할 때 그러면 6개월 안에 돌려드리면 되죠? 아니면 뭐 3개월 안에 돌려드리면 되죠? 했는데 그 기간 동안 못 줬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걸 지켜봤던 많은 나라 국민들이 없는 거 아니야? 왜 못 주는 거야? 왜 안 주는데? 미국 왈 이게 특수화물이다. 그리고 각 나라의 국부인데 이걸 배에 실어 나르고 부둣가까지 나르고 그걸 안전하게 보내는 데는 보험회사도 이걸 해줄 만한 데를 찾아야 되고 이 화물을 날라줄 수 있는 특수 선박도 확보해야 되고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더 걸렸다. 그래서 우리가 늦어진 거다 했는데 음모론자들이든 아니면 진짜 좀 의구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것도 하나 못하냐. 그래서 결국 1년 만에 줬는데 주긴 줬어요? 네, 줬는데 1년 만에 줬을 때 이거 얘네들 억지로 쥐어짰네. 이런 소리를 하는 이유가 독일이 처음에 이거 저희 금인데요. 이거 좀 맡아주세요 줬을 거 아닙니까? 그때 지네들이 줬던 1년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다른 걸 준 거예요. 그러니 야 이거 얘네들 우리 거 안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딴 거 왔어. 그런데 미국 왈 그게요. 돌려막기 같은 건가? 창고 저 안에 있고 그래서 이걸 끄집어내 이게 아니라 어차피 금은 다 동가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그냥 똑같은 구람수를 맞춰준 겁니다. 온스로. 이 얘기인데 또 역시 약간 곁눈질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돌려막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리고 실제 한번 미국이 나 뻥이었어라고 고해성사를 했잖아요. 닉슨 대통령 때. 분명 1온스당 3.5달러로 바꿔준다고 했는데 프랑스가 딱 보니까 얘네들 지금 베트남 전쟁해서 달러 엄청 찍어놨는데 그럼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러 이거 주면 금으로 진짜 바꿔주는지 나 진짜 의구심 많은데 아무리 봐도 얘네 뒤에서 지금 달러 엄청 찍어낸 것 같은데 금도 없으면서 안 되겠다 한번 실험해보자 해서 진짜 프랑스 정부에서 미국에다 갔다가 닉슨 대통령 시절입니다. 금 이거 저 달러 가져왔으니까 금 줘요. 했는데 그때 미국이 씨 웃으면서 사실 없어.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금태환이 그때 중단된 거예요. 진짜요. 프랑스가 줘봐. 너 이 때문에 줘봐 했는데 없었거든. 바로 이런 여러 징후 때문에 미국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근데 미국의 주장은 아니다. 뭐 그런 거 아니다. 뭐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잘 몰랐었는데 독일이나 뭐 프랑스 다른 국가들은 본인 금들을 왜 미국한테 맡겨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미국이나 영국에 맡기는 게 훨씬 안전하다는 게 있고 그리고 전부를 맡긴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세계 각 지역에 분산해 놓는 거죠. 한쪽 금고가 털리거나 거기에 뭐 핵폭탄이 빵 떨어져가지고 우리 금 다 녹아서 어디 간지 없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위스,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미국. 영국에 갖다 놓는 이유는 영국이 진짜 세계 금융의 중심지거든요. 뉴욕이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아니에요. 미국의 금융회사들은 미국 내 회사들의 투자만 해도 거기가 워낙 시장이 크니까 로컬 비중이 더 커요. 근데 진짜 전 세계 금융망을 가지고 있는 건 런던이거든요. 그래서 런던에다가 금을 갖다가 놔두면 그걸 담보력으로 해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영국에다가 금을 갖다 놓기도 합니다. 금가치 재평가로 국가 재정 적자 메울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현실적인가요? 그게 이제 미국의 학자들이 새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모든 국가들이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채무가 많아지면 꼭 들어가는 그 다음 멘트가 자산 재평가예요. 우리나라도 IMF 외환위기 때 많은 국가들이 많은 기업들이 회계장부가 거의 거덜났거든요. 야 이거 파산이야. 이게 무슨 회사야. 이러한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어떻게 했느냐. 우리나라에서도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재평가해서 회계장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1960년대 영등포구에 있는 공덕동에 사놓은
참고 보지. 이게 원가로 계상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시세는 이게 얼만데 다 시세로 바꿔줄게. 그러면 자산 많은 회사로 적어도 바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 가지고 어떻게든 극복해봐. 이거 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살림이 워낙 녹록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미국 학자들도 안 되겠다. 미국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대표적인 자산들을 재평가해서 시가에 준하는 형태로 바꿔주자. 그럼 돈 없는 나라라는 소리는 들 들을 거 아니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금인 거죠. 금이다. 그래서 그걸 재평가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이득으로 뭐 비트코인을 투자하자라든가 뭐 빚을 탕감하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 그러면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금과 달러인데 현재 시점에서 더 안전한 거는 아까 달러의 가치가 하락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금인 건가요? 네, 금이라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금과 비트코인, 디지털 금 중에서는 둘 다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건가요? 비트코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요즘에는 더 디지털 금, 비트코인이 더 유망한 건가요? 왜냐하면 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부로 금을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네. 근데 국부로 금을 사기에는 금값이 너무 올랐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귀금속류로 원래 그 중앙은행에서 키핑하는 금보다 귀금속류로 사용하는 금의 양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 귀금속류에 대한 금의 수요는 경기가 엄청 호황도 앞으로도 아니고 그러니 이게 뭐 급격하게 늘 요인도 아니죠. 그리고 금은 또 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산업재입니다. 우리 휴대폰 안에도 다 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가 또 조금씩 주춤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산업재로서의 금의 수요도 예전만 못한 거죠. 결국은 중앙은행들이 안전자산으로 금에 대한 주목도를 조금 높인다 하더라도 산업재나 귀금속이나 이런 경기와 연동된 부분의 요소는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 금에 대한 상승률보다는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률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하는 요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지금은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뭐 나의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몰라도 그냥 정말 수익률을 위해서는 금은 지금은 사지 말자는 건가요? 네, 뭐 금은 또 단기간에 지금처럼 이렇게 폭등하는 게 앞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금을 사는 게 좀 그렇다고 해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말이 안 되는 게 비트코인은 그 상승이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최근에는 못 올랐지만 몇 년 동안 했을 때는 그냥 수십 배가 올랐는데 상승이 그동안 이어져 왔던 금의 원인들 중에 하나는 말 그대로 많은 국가가 금으로 중앙은행에서 국부를 관리하겠다는데 이미 금의 비중을 대거 늘렸다. 그러니까 거기서 추가적으로 살 여지가 덜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은 인공지능 그 다음에 모든 그 산업 구조가 전기 전자화 된다라는 것 때문에 산업재로서의 금 수요도 늘었는데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뒤에 자산 가치들의 상승으로 귀금속에 대한 뭐 수요도 폭등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그런 것도 잦아들었으니 이제는 진짜 금에 대한 지속적인 상승률을 예년만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계열이 정해져 있어요. 발행되는 양도 뻔히 정해져 있고 그리고 시중에 뿌려진 유동성이 금이나 달러나 뭐 다른 데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도가 줄어들면 당연히 그 다음에 비트코인으로 시프트되는 게 좀 더 늘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근황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트럼프 끝낸다 했는데 뭐 지금 벌써 몇 개월 지난 거예요? 이거? 네. 푸틴 입장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안 끝내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의 재정 상황이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턱 밑까지 재정 부채가 올라왔다. 그래서 진짜 108년 만에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도 떨어지는 수준 아닙니까? 얼마 전에 떨어졌죠. 그렇죠. 그리스였나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여력조차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도 전의를 많이 상실했어요. 우리가 그 희망 고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끝날 듯 하는데 안 끝나면 장기화되면 진짜 지치죠 그때. 그렇죠. 바로 그런 과정에서 끝내줄 듯 하면서 계속 안 끝내주니까 본인들이 뺏겼던 영토도 다시 회복하고 또 우크라이나의 또 요충지들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는 그런 효과까지 얻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런 것들을 해가는 과정에서 든든한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라든가 여타 국가들의 지속적인 협조 이런 걸 받고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맥락 속에서 오히려 전후 어떤 판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훨씬 더 우크라이나에서 본인들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잽을 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도 이제는 정말
답을 못 찾겠는지 푸틴이 미친 것 같다라고 발언을 했고 그와 함께 푸틴과 대화를 2시간 넘게 했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그거 끝나자마자 유럽 주요 국가들의 정상과 거의 화상통화를, 집단통화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전부 다 화상통화, 집단통화를 거의 4시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했던 내용의 상당 부분이 나는 이제 도저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마치 공을 유럽 EU나 나토에 넘긴 듯한 그런 인상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러우 전쟁은 정말 최종 결정이 어떤 식으로 귀결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요소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 종전 협상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실무자들 뭐 사우디에서 만나자 해서 해보고 또 저 젤렌스키는 푸틴 우리 직접 만나자 단판 짓자라고 하는데 그게 속도감 있게 진행이 안 되고요. 간간히 이루어지는 것은 또 희망 고문 섞인 포로 교환한다든가. 근데 포로 교환하고 뭐 한다고 휴전해 놓는다고 협상할 때 또 타격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종전 협상이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각국은 그러면 전쟁을 끝내길 바란다면 어떤 것들이 자기들에게 좀 원하는 조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는 뭐가 되면 이게 안 되니까 안 끝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우크라이나는 지금 뭔가를 주장할 수 있는 그 입장이 입장이 아니죠. 러시아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러시아도 이번 전쟁에 젊은 청년들 대거 참여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었어요. 그 진짜 군대 가서 너희 복무하면 월급 왕창 주고 갔다 오면 내가 진짜 아파트 하나씩 다 살 수 있을 정도로 급여 줄게 해놓은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재정이 만만치 않게 투여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돈 갚아야 되고 돈 줘야 되는데 결국 뭐다? 러시아의 가장 큰 수출 상품은 석유와 천연가스예요. 그거 대부분 어디다 갖다 팔았다? 유럽에 갖다 팔았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럽이 전쟁 끝나고 다시 그거 사주겠느냐? 안 사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원하는 건 전쟁 끝나면 우크라이나의 자원 많은 땅덩어리 그리고 러시아가 원하는 땅덩어리도 러시아가 가져가고 유럽이 다시 러시아산 에너지 잔뜩 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럽이 다시 러시아에게 뭔가 기분 나쁜 소리 하려고 하거나 러시아와 뭔가 대척점에 놓이려고 할 때마다 러시아는 또 한 번 나 그럼 천연가스 밸브 잠글 거야. 니네 이렇게 에너지 수급 안 해줄 거야. 그 무서운 그 교섭 카드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확답을 듣고 싶은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끝날지는 이제는 그냥 그 누구도 모르는 단계에 온 거군요. 그래도 올해 안에 끝낼 가능성이 많은 게요. 왜요? 러시아도 계속 이렇게 끌면 재정 부담이 정말 녹록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미국이나 유럽에게 어느 정도 원하는 답을 듣고 올해 안에 끝나기를 반드시 희망합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러우 전쟁 끝나면 좀 몇 년 지나면 러시아가 또 전쟁 일으킨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이거 없다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지금까지 러시아가 그런 방법을 늘 해왔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코소보 지역뿐만 아니라 체첸 지역, 그 다음에 다른 지금도 국제사회에서 미승인되어 있는 국가들이 그 인근에 잔뜩 있어요. 트란스니스트리아, 남오세티아, 아파지아, 나라명 못 들어보셨죠? 네, 처음 들어봅니다. 거기에 지금 독립국가로 미승인된 독립국가로 다 있어요. 근데 여기가 어떤 지역이냐? 예전 구소련의 연방국가, 위성국가들에 해당되는 곳인데 이들 국가들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은 독립국가로 떨어져 나가겠다고 주장하지만 원래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았던 그 국가들은 친서방 정책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선 이거 뭐야? 우리는 바르샤바 조약기구 없앴는데 왜 미국은 서유럽 국가들과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 안 없애지?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위성국가들 다 독립 안 시켰는데 이 생각을 뒤늦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위성국가들 중에 점점 한 명씩 EU 가입하고 나토 가입하고 그러니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 모스크바 턱밑까지 미국의 군사 기지, 군항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본인들이 지원해주고 있는 곳이에요. 남오세티아, 아파지아, 트란스니스트리아. 그래서 거기에는 러시아군이 평화유지군이라는 미명 아래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일부가 이번에 러우 전쟁으로
러시아가 그럼 니네가 그렇게 독립을 희망하니 독립시켜줄게가 러시아의 명분이었어요. 그러니 또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가 없죠. 저 러우 전쟁 장기화되면서 이게 지금도 여전히 국제 정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있네. 처음에는 뭐 원자재 상승에 이런 거 많이 줬지만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까 뭐 러우 전쟁의 영향이라는 얘기는 좀 덜 들리는 것 같아서 이게 뭐 만연해진 건지 우리가 익숙해진 건지. 덜 들리는 게 맞습니다. 그 사이에 밸류 체인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꼭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로부터 조달받아야 되는 원자재의 의존도를 많이 낮출 수 있는 경로들을 다 찾아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상태로 끝낼 수 없지라는 얘기가 더 나오는 거죠. 이 상태로 끝내면 본인들이 판매했던 루트들이 다 다른 데로 돌아간 상태에서 끝나는데 그럼 본인들 비즈니스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중국에만 의존하면 오히려 러시아는 중국에 더 의존적인 국가로 전락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유럽에게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더 마지막까지 전쟁을 안 끝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다? 바로 다시 러시아 제품을 팔 수 있는 루트를 어떻게든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꽤 큰 겁니다. 젤렌스키는 지금 전쟁이 끝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우크라이나는. 네. 근데 러시아나 푸틴은 그러질 않는 거고. 맞습니다. 젤렌스키를 기반으로 한 우크라이나는 실질적으로 이제 더 이상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일단 너무 많은 청년들이 사망했거나 국외로 가버렸고요. 그래서 국가 자체, 존립 자체가 지금 유지될 수 있는지도 의구심이에요. 시니어 계층만 남고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청년 계층은 참전을 해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거나 해외 망명해서 돌아올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인구 구조가 완전히 파탄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지금이라도 빨리 마무리를 짓고 싶은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근데 최근에 한국과의 경제 협력에 적극적이라고 하는데 정말이라면 진짜 그 이유 뭔가요?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박 교수님 오해하시는 것 같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러시아가 최근 북한하고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거 체결도 했지 않냐. 그렇죠. 북한이 무슨 일 생기면 우리도 즉각적이고 전폭적으로 도와주겠다. 혈맹 관계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한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신경 쓴다라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오히려 그거를 달리 생각하셔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달리 생각해야 된다. 무슨 소리냐? 아니,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가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할 상황이라는 건 그 전엔 그런 것도 없었네. 잖아요. 우리 미국과 한국은 상호 방위수호 조약이 벌써 반세기가 넘었어요. 그런 수준의 관계가 북한과 러시아는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다? 러시아 입장에선 한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본인들이 전쟁을 수행하다 보니까 너무 급박해서 어쩔 수 없이 북한하고 그런 걸 체결해 준 건데 그 얘기는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 되니까 북한을 신경 쓴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안 했을 거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급한 상황 끝나면 러시아가 또 옛날부터 지금까지 같이 일하고 싶었던 파트너는 한국이었는데 그 한국과 뭔가를 많이 도모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실제 그런 분위기가 기업 현장에서도 많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어떤 기업과 뭐 각서 쓴 게 있어서 말을 못해서 그런데요. 러시아도 뭐 전쟁이 언제 끝날지 감히 그런 얘기 못하지만 끝나면 바로 다시 예전에 했던 거 같이 하자. 왜냐면 그들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돈을 벌어야 돼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럼 기업 말씀 못 하셔도 러시아가 지금 원하는 산업은 뭐 어떤 쪽인 건데? 우리 예전에 들어갔던 것들을 다시 다 한국에 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다시 그때 뭐가 들어가 있었죠? 러시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 브랜드 중에 3등 안에 꼭 우리 삼성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백색 가전유를 비롯한 가전 분야 전부 우리나라 회사들이 최상위권 랭커였는데 그 사이에 중국 제품으로 싹 바뀌었죠. 근데 러시아 입장에선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우리와 슈퍼파워를 겨루고 있는 중국 제품을 러시아 사람이 대거 사준다?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네. 다시 한국 제품을 사주길 희망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외국산 자동차 브랜드 1등은 벤츠, BMW, 다른 어떤 도요타, 어떤 회사도 아니라 현대차였어요. 그 지위를 다시 가져가길 희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자동차로 바뀌었느냐? 중국산이 치고 올랐어요. 자, 그래서 한국 현대차가 다시 러시아에서 성과를 내주길 바라는데 이걸 위해서도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요. 올해 안에만 2025년 아래만 전쟁이 끝나면 현대차가 러시아 여러 곳에 자동차 공장을 많이 세워놨었거든요. 그거를 단돈
5달러인가 10달러에 러시아 현지 하청업체 하던 회사에다가 매각하고 왔어요. 그런데 2025년 안에 현대차가 그걸 다시 살 수 있는 옵션을 계약서에 쓰는 거예요. 아주 싸게. 그래서 올해 전쟁이 끝나야 우리도 현대차가 이거 그냥 다시 돌려받으면 되는 수준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올해 전쟁이 넘어가면 야, 이것도 좀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분야도 다시 예전처럼 협력해서 중국산 말고 한국산 자동차들이 러시아에서 성과내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괜히 된소리 맞아서 지금 머리 아픈 회사가 대한항공이에요. 대한항공의 화물 노선이 유럽으로 갈 때 어떻게 되냐면, 서울에서 떠서, 인천에서 떠서 모스크바에 잠깐 내렸다가 거기에 내려줄 거 내려주고 실을 거 다시 실어서 다시 유럽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동안엔 행정적인 편의상 거기 안에 있는 그게 뭐 누가 안에서 내려가지고 뭐 모스크바 시내로 들어갔다 올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물건 주세요, 다시 넣고 내려놓을게요, 알아서들 검수하세요 하고 갔는데, 원래 원칙은 그렇게라도 이착륙할 때마다 물건 내리고 올릴 때마다 다 도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이걸 안 했네, 누적된 벌금이 얼마인지 보자, 어이구 몇 천억이네. 그래서 대한항공에다가 몇 천억 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꺼내게 된 이유는 러시아 입장에선 한국이 우크라이나 편을 들었네, 이 섭섭함도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러시아 정부와 그동안 관습법적으로 행했던 상거래 행태라는 걸로 잘 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빨리 풀어줘야 우리나라 항공 인프라도 또 원활하게 또 가동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가전과 자동차에서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랑 현대자동차 언급해 주셨는데, 러시아가 뭐 중국산을 원하지 않는 건 이해했는데 왜 한국산인 거예요? 뭐 다른 나라 유럽도 있고 할 텐데.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공고하고요.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을 정말 잘 공략을 했어요. 러시아는 아주 특이하게 어려운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게 어쩔 수 없이 영구 동토층에 살고 있는 민족의 특성이에요. 제가 그런 문화사적인 비유를 많이 드는데 볼펜 하나만 줘보실래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둘이 시베리아 횡단을 가로지르는 여행을 하고 있어요. 저 횡단지 타봤습니다. 진짜 해보셨구나. 네. 그러면 금방 이해하시겠네. 그런데 갑자기 눈보라치기 시작하면 바로 앞에 안 보일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저 마을로 돌아가야 되는데 초반에 방향을 살짝 잘못 틀어서 요만큼 벗어났어요. 근데 요렇게 계속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벌어지죠. 나중에 진짜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보라치는 그 허허벌판 시베리아 벌판에 얼어 죽는 거예요. 바로 그게 러시아 사람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아니면 자동차로 가다 아니면 개썰매로 가든 뭐든 간에 쟤네들 저기서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생면부지에 처음 보는 사람도 무슨 일이요? 물어보게 돼 있고, 거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내가 저기 산장이 있는데 와서 몸이라도 녹이고 가쇼. 이게 컬처가 돼버린 거예요, 문화가. 그래서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는 그런 것들을 금곽조처럼 여기는 문화가 진짜 있어요. 저도 러시아 갔을 때 누가 진짜 생각보다 많이 도와주고 그랬거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잘 공략을 했어요. 러시아의 낙후된 지역, 그리고 낙후된 사람들에게 경동나비에는 보일러 놔주는 거, 삼성과 현대도 도와주는 거.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좋고 그걸 진짜 한 땀 한 땀 다 만들었어요. LG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개척한 시장이에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공고해져서 순위가 높아진 것이고,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선 다른 국가들인 미국 제품이나 미국의 최우방 국가인 유럽이나 일본보다는 한국은 두렵지 않은 친구잖아요. 그런 것도 또 작용한 게 있는 거죠. 다 듣고 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네. 저 뭐 눈보라 얘기하고 무슨 얘기하고. 이게 진짜 여러분 가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그 나라의 문화적 특성. 네.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러시아와 경제 협력 시 한국이 얻을 이득과 감수해야 할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이점들 중에 하나는 우리도 미국 시장에만 쳐다보거나 중국 시장에만 쳐다보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 이게 트럼프 2기 때 끝날 아젠다가 아니거든요. 거의 반세기 가까이 갈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이 두 고래 싸움에 우리 새우등 터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맥락에서 제3의 수출 경로를 많이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인도, 중남미 시장, 동남아시아 시장, 중동 시장 많은 데들을 지금 문 두들기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러시아 시장은 굉장히 매력도가 큽니다. 그래서 수출 시장 다변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기 위해서도 반드시 러시아는 다시 되찾아야 될 시장이에요.
그리고 또 북극 항로가 이제 열리는 건가요? 이론상 그렇습니다. 지구 기온이 계속 상승하면서 네. 2030년 전후에서는 북극 항로가 1년 365일 이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녹아내릴 것 같아요. 2030년을 전후해서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 부산항에서 유럽의 로테르담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방법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가는 건데 이게 한 22,000km를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북극 항로가 1년 365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우리 부산항에서 로테르담까지 보내는데 15,000km 내외 정도면은 충분히 도달해요. 그럼 물류 비용이 거의 30%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북극 항로 이용 사업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북극 항로를 이용하려면 동해가 중요한 또는 남해가 중요한 거점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우리 동해로 바로 못 나가요. 북한하고 러시아가 붙어 있어요. 두만강 하류에. 그래서 중국이 이 북극 항로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교두보를 잡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우리 한국이 굉장히 여기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고, 교수님 일본 있잖아요. 일본은 쿠릴 열도라는 걸 두고 러시아와 영토 분쟁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러시아 입장에선 북극 항로와 관련된 거점 사업들, 개발 사업을 상당히 많은 걸 한국하고 하고 싶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했었고 실제 그렇게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러우 전쟁 때 중국이 북극 항로 사업에 일부 참여하고 싶어서 러시아에게 양보를 또 얻어낸 거예요. 블라디보스토크나 일부를 우리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다오. 그래서 약간 당초 분위기가 조금은 희석된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북극 항로가 열리면 제일 큰 수혜를 받는 게 한국이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다른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은요? 당사자인 러시아는 당연히 제일 수혜를 받고요.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는 이제 오히려 수에즈 운하를 경유했던 국가들 중에선 우리 한국이 가장 큰 수혜 대상자가 확실합니다. 자, 마지막 주제 중국 가볍게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교수님 유튜브 채널에서도 봤었는데 중국 경제 어렵다는 소문 굉장히 많고 뭐 망했다는 얘기 하신 분도 많고 한데 지금 실제 중국 상황은 어떤가요? 내우 외환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하죠. 그리고 내수 경제는 좀처럼 크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 어찌 보면 공동부유라는 정책을 약간 뒤로 물러서고 다시 선불로 돌아섰어요. 잘하는 사람, 잘하는 기업, 잘할 수 있는 섹터 여기에 먼저 육성을 해주자. 그래서 세계시장 가서 미국 기업과 정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업들을 먼저 지원해주자. 이걸로 돌아선 거예요. 그랬더니 중국 내부에서도 가장 큰 사회 문제인 양극화 심화. 이런 여러 사회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고 그래서 외부의 우환과 내부의 여러 우환들이 지금 중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중국도 당분간은 그렇게 뭔가 쉽게 중국 경제 되살아났네라는 소리를 듣기는 어렵습니다. 중국 경제 어려움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면 그게 뭐 서민층이라든가 그 밑에 있는 층들이 더 힘들다는 건가요? 예, 농민공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2선 도시 이하급에서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상대 빈곤율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1선 도시 중심으로의 소득 증진, 소비 진작, 그리고 일선 도시 중심의 경쟁력 확보 이 내용이 지난 3월 초에 있었던 중국의 전인대 행사에서 여러 대목에서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선 도시 중심으로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게 거의 선언이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중국의 로봇 산업도 아직 정말 사람 같은 로봇 만들 수준까지는 아직은 아니고 물론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이런 것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전기차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이걸 만드는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이쪽 분야에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내려면 누군가가 적당하게 이 정도 성공한 것도 누가 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팔려서 거기서 생긴 돈으로 또 투자해서 또 개발해서 더 좋은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사람같이 움직이는 로봇은 퀘스천 마크가 있는데 로봇 개는 잘 만든다라고 하면 누가 로봇 개를 사줘야 그 회사가 그거 팔아서 돈 벌어서 야 이제 로봇 사람 만들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런 얼리 어댑터들 비싸지만 생경스러운 물건을 누가 사줄 만큼의 소비 여력이 있는 계층들이 있어줘야 되고 그럼 그런 계층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다? 일선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도시민들 그리고 혁신 기업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소득을 더 늘려주자는 거예요. 그래야 전기차 저 작년에 샀는데요. 이번에 나온 전기차는 거의 레벨 4 정도의 자율주행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나 그냥 바로 바꿀까? 이런 것들 기대하고, 그러면 자율주행 개발하는 회사가 바로 돈 벌었으니까 또 뭐 할 수 있는 거고,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아빠 내 친구가 로봇 개 샀대. 나도 로봇 개 사줘. 얼마인데? 600만 원. 너도 하나 사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해보려고 지금 시도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안 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중국은 뭐 역대 왕조에서도 느끼고 최근에 중국의 기조에서도 느끼지만, 중국인들의 사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엔 그래도 많이 꺾였다는 얘기가 있던데. 대놓고 안 하지 뒤에서 합니다. 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대놓고 네가 지금 아직도 저기 마오타이주를 이 비싼 걸 10병을 사갔어? 너 지금 주민등록증 뭐야? 이거 신고해야겠네. 이런 게 힘드니 음성적으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중국인들은 그 체면 문화가 관시 문화만큼 커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게 살아있습니다. 그럼 중국의 지금 뭐 소비가 꺾였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프리미엄 소비는 살아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냥 루틴하거나 노멀한 소비는 꺾인 건 분명하다. 그러면 중국 내수 중심 경제 전략은 지금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 아직까지는 그런 방법론을, 내수도 육성해야 되는데 선도 산업도 육성해야 되고 해외 수출 지원도 해줘야 되는데, 이 세 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했었을 때, 일부 선도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 진작을 해보자. 이게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되는 인구라고들 하던데요. 그런 전략을 본인들이 선택한 거일 뿐인 것이지,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건 앞으로 지켜봐야죠. 그리고 또 어떤 중국에 관련된 전문가분들은 시진핑의 권력이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건가요? 이번 전인대 행사 때 발표됐던 예산 증액률을 보면요, 놀라웠던 게 치안 관련한 예산 증액률이 가장 높은 포션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치안. 원래 중국은 최근 굉장히 예산을 많이 올렸던 게 국방이에요. 근데 국방 예산 증액률보다 이번에 치안 예산 증액률이 높아졌다는 건 사회 불안 요인이 커졌다는 거죠. 중국은 전 세계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둘 중에 하나가 중국에 있어요. 그만큼 CCTV로 다 들여다보고 있어. 강력범죄 절대 못해 하는 나라였는데도 치안 예산을 이렇게 올린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부유 당분간 안 하고 선불원으로 돌아서면서 여러 체제 불안 요소가 강화될 수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걸 미리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에요.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정말 체제가 안전하진 않는가 보네. 시진핑이 이젠 탄탄대로라고만큼은 할 수가 없을 수도 있겠네. 요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치안에 대한 예산이 올라간 걸로 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있군요. 그럼 중국 부동산은 이제 여전히 중국 경제 내관을 작용하나요? 아니면 이제 좀 끝났나요? 제가 뭐 중국 요 근래 출장도 가보고 현지 답사도 가봤을 때 느꼈던 게, 중국의 부동산의 상징은 선전입니다. 선전. 그 선전이 고점 대비 선전 내 1급 지역이 20%선, 30% 선까지밖에 못 올라왔어요. 이렇게 경기 부양을 열심히 해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선전 내부의 그 관련 업자들 얘기로는 전고점으로는 당분간 돌아오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뭐다? 중국의 부동산은 아직 갈 길 멀다. 그리고 선전이라는 도시가 이 정도면 2선 도시는 아직 반도 못 올라왔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 당분간도 적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중국 경제 이전처럼 다시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은 있는지랑, 뭐 2040년 안에 중국이 미국 경제금을 따라잡을 수도 있나요? 그런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일단 중국이 과거처럼 빠른 속도의 고도 성장을 하는 건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중국 경제가 폭삭 주저앉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저희 그 채널의 PD가 강한 썸네일을 그렇게 썼을 뿐이지 저는 중국 끝났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공감이 되셨겠어요. 내 출연 영상을 딴 채널 나갔을 때, 강하게 나갔을 때, 어쩔 수 없는 다 이유가 있구나. 왜 유튜버님들이 그렇게 쓰는지 이해가 됐어요. 저희 채널 PD님마저도 그렇게 쓰니. 자, 그런데 하여튼 중국이 당분간 망한다, 이것도 과한 표현이고요. 승승장구한다, 이것도 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미중 패권의 경쟁은 최소 10년 이상 걸리고요. 거의 반세기가 갈지도 모르는 그런 싸움입니다. 자,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경제학적 사고, 이 실생활 투자에 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정말 송구한 표현을 한번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경제하는 사람들은 모두 말을 바꿉니다.
왜? 경제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끔 아직 이제는 우리나라처럼 경제 전문 채널들이 많고 거기에서 양질의 컨텐츠를 이렇게 계속해서 양산하는 나라가 많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는 많이 그 경제 보는 시야가 높아졌을 거라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3년 전에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3년 전의 상황과 지금 전혀 다른 거예요. 3년 전에 강달러 얘기했던 사람이 지금 약달러 얘기할 수도 있고 3년 전에 부동산 약세론자가 지금 강세론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제 상황은 계속 급변하고요. 최근 앞으로 2, 3년 동안은 그 어느 때보다 빨리 바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변화를 모니터하시고 자산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나의 실제 전반적인 사업 계획마저도 재수정을 계속 해가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에 지금 이제 AI 시대인데 개인의 경쟁력을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역량은 뭐고 혹시 교수님은 AI 여러 가지 앱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을 하려고 계세요? 저는 그 연구소를 조그만 걸 운영하잖아요. 네. 그리고 보고서를 지금도 쓰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유료로 연구소 법인카드로 전부 결제를 했죠. 뭐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 저는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퍼플렉시티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챗GPT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씁니다. 제미나이 안 쓰시나요? 제미나이보다는 챗GPT가 제가 쓴 게 100불 좀 안 되는 거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연구자들을 위한 4.0 버전인데 그거를 더 많이 써요. 네. 퍼플렉시티는 출처를 각각 코트를 해준다는 게 이 분석 내용에 신뢰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빠르거든요. 바로 그래서 좀 하고요. 챗GPT가 나름대로 시간 좀 주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면서 지가 막 로딩 걸리다가 한 5분 만에 이제 알려주고 하는 거 꽤 괜찮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쓰고 그 다음에 제미나이도 쓰긴 하는데 의존도 높은 건 퍼플렉시티하고 챗GPT를 주로 씁니다. 그럼 혹시 이 프로그램들은 뭐 누구나 쓸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좀 잘 쓸 수 있을까요? 뭐 당연히 쉽게 하면 뭐 물어보고 그냥 대답하는 거 듣고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좀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공부를 어느 정도로 많이 해야 됩니까? 공부를 왜 해야 되나요? 인공지능 시대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 대답이 뭐냐면요. 인공지능에게 뭘 물어볼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질문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샤프하게 하는지, 팬시하게 하는지, 아주 고도로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질문을 많이 하려면 내가 많이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질문을 못 해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건요. 승자 독식 사회를 더 공고히 할 거예요. 뭔가 어떤 이유로든 초기에 내가 뭔가 그 분야를 잘 알고 그 분야의 선도 그룹에 꼈어요. 이 사람이 그걸 예전에는 유지하려면 시간을 엄청 썼어야 됐어요. 왜? 야,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게 여기 숨어 있었네. 내가 다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선도 그룹을 유지하기가 너무 수월한 게 인공지능에게 턱턱 내가 궁금한 걸 제일 먼저 물어보면 걔가 턱턱 알려줘요. 그러니 내가 더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저 동생분인 김덕진 소장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옛날 자칫 잘못하면 중세시대로 돌아간 것 같다. 중세시대의 그 신분제 사회가 어떻게 가동했냐 하면 아주 소수의 엘리트, 그때 엘리트는 귀족이겠죠. 그 귀족에게 당시 전문가들이 과외 선생으로 아니면 그냥 튜터로서 그냥 몇 명이 들러붙어요. 그래서 걔 하나를 굉장히 그 고도로 숙련된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영지를 통치하고 국가를 경영하고 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역량과 나머지 일반인의 역량의 차이가 훨씬 커졌죠. 일반인은 그거 몰라도 돼요. 제가 정리를 잘 해줬더니 우린 농사일만 잘 져도 야, 뭐 우리 3대째 여기서 아무 무탈하게 살았잖아.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약간 그렇게 되는 초입이에요. 뭔가 좀 초반에 선도 그룹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과외 선생이 이제 퍼플렉시티고 챗GPT고 제미나이니까 나한테 석사급 이상의 또는 박사급 이상의 인재가 계속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점점 더 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요즘 양극화란 관점의 세상이 더 많이 목도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찹찹할 때도 있어요. 교수님도 이제 지식을 다루는 이제 전문가로서 지금 AI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안 하고가 격차를 벌인다랑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활용하시면서 큰 도움을 받으세요? 큰 도움을 받습니다. 저도 100세 시대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방송 표현으로 부캐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저도 부캐가 있거든요. 뭐요? 러너요? 그것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서브 영역으로 디자인 쪽을 선택을 했고 거기에서도 적당한 수준 이상의 퍼포먼스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하고 있는데
만약에 네. 내가 조금 더 나이가 젊었다면 내가 부캐를 만들려고 할 때 이 챗 GPT나 퍼플렉시티 같은 게 그때 있었다면 내가 디자인으로 또 박사를 하고 디자인으로 서울대에서 강의를 하고 디자인 학회 상임이사를 하고 뭐 디자인 단체 총연합회 부회장을 하면서 시민단체 일원으로 참여하고 이 많은 업력을 쌓기 위해서 십몇 년 동안 그 개고생을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약간의 지금 의욕만 있으시면 굉장히 빠르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올 수도 있어요. 지금 AI 시대에 지금 이걸 활용하지 못하면 또 다른 또 자산 격차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예. 김작가TV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예, 진짜 위기가 기회입니다. 나는 왜 항상 2등 그룹, 3등 그룹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불평불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는 게임의 룰이 바뀔 때예요. 우리 김 작가 채널은 우리 김 작가님의 성장사를 다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알지만 김 작가님이 이렇게 미디어의 탑스타가 될 수 있는 건 뉴미디어가 등장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치고 나갈 수가 있었던 맞아요. 거거든요. AI라는 새로운 도구는 위험 요소가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는 일에 어떻게 적용할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난 완전히 새로운 일에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하시면 진짜 큰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질문지를 철저히 AI에게 도움을 받아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한번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 활용해서 저희 시간을 아껴서 질문지를 만들어서 또 인터뷰를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번에 교수님 모시고 좋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의 손님은 박정호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